자, 페이지 52페이지 볼게요. 제목. 부당한 권위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뭔가 뭔가 아닌가 봐. 당이 뭘까? 이 당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할 때 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 마땅하지 않은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음. 우리 예시를 들어보면 부당은 뭐 부당요금, 부당이윤, 부당해고, 부당거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마땅한 권위에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권위는 또 뭐지? 권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거든요.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에서 인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뭔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권위는 사회 구조에서 예컨대 계급사회나 신분사회 혹은 기업과 같은 사회 조직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신격화, 우상화하는 직업이 그렇고 이를 위해 선동, 세뇌, 교육 혹은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 권위를 만들어낸다. 우리 이번에 읽었던 책 중에 엄석대가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 권위를 만들어냈죠. 그쵸? 그래서 이들 집단에 항상 폭력, 격리, 집단 최면 같은 용어들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렇듯 권위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흥미롭대요. 어떻게 반응을 하려나? 궁금하다, 그쵸? 1961년 미국 스탠리 밀그림 교수의 복정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지시자가 권위적으로 보일 경우 예컨대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거나 정규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대부분의 지시가 부당하더라도 복종하지만 지시자가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에 거부하게 된대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피실험자, 즉 일반인이 지식으로 무장의 판단력을 갖게 된다면 권위자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떤 일을 지시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부당하더라도 대부분은 복종하겠죠. 뭔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반장이 뭘 지시한다. 그러면 이게 부당할 경우에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부당한 지시는 대부분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일로 개인의 탐욕을 위한 일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부당한 지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면 판단에 불응할 수도 있지만 권위자의 지시라면 대부분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의 복종 심리는 권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가가 무슨 뜻일까요? 전가. 전가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겁니다. 책임 전가라고 하죠. 그쵸? 잘못을 넘겨 씌움.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시를 판단한 지력,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는 힘. 알지에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공유하는 토론의 공간이 필요하다. 물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용기 또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토론의 공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할 용기 또한 있어야 됩니다. 자, 지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책 읽기다. 자, 다방면의 독서로 얻게 되는 폭넓은 사고와 지식으로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양심과 같은 도덕적 사고를 형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지식의 도움으로 권위자 지시에 대해 결과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문해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실에서 책을 통해 지력을 기른다는 것은 더욱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생각의 소통 역시 중요하다. 자기 생각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이 열린 공간은 문제에 대한 생각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높일 수 있고 공동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공간에서 정신적 혹은 물리적 도움 역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한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의 예에서 보듯 행위 결과의 책임을 권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 단연코 저항해야 된다. 이러한 복종이 일상이 된다면 도처 위법과 탈법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고 그 다음에 토론의 공간이 있어야 돼. 용기 또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결과의 책임을 권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53페이지 볼게요. 자, 권위는 사회 구조 뭐야? 왜 이렇게 크지? 권위는 사회 구조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맞죠? 그쵸? 우리가 독서를 통해 지력을 갖게 된다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지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3번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여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된다. 지력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죠. 그쵸? 아는 힘이라는 거니까 지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체력은 아닙니다. 자, 생각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는 정신적 도움은 얻을 수 있나 물리적 도움은 얻을 수 없다. 위에서 둘 다 얻을 수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죠. 그쵸? 물론 정신적 혹은 물리적 도움 역시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동그라미. 자, 5번 토론은 문제에 대해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판단을 높일 수 있다. 맞죠? 6번 인위적이었고요. 적에게 세뇌를 당해 아군을 비난하였다. 근시안적인 사고는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쵸? 자, 9번 더욱 중요한 것은 앞에 예시에서 보듯 행위 책임의 결과를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권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져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직접 책임을 져라. 이거는 뭘까요? 스스로 해란 말이기 때문에 4번 결자의지입니다. 이게 맺을 결자, 놈자거든요. 맺은 놈이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죠. 맺은 놈이 풀어라. 맺은 놈이 책임을 져라. 10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잘 해왔겠죠? 답은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 대해 책 읽기와 생각의 소통을 통해 저항해야 된다 였습니다. 자, 문해랑 책 읽기 다 읽어왔나요? 여기 밑에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우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이념 통치 형태를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죠, 그쵸? 민주주의는 데모스와 크라티아의 합성어로 민중에 의한 통치 또는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나 다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쵸? 자, 이거 시작은 언제였냐?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외국인이나 여자나 노예들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때는 시민권이 있는 성인 남성만이 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진 도자기에 독재자 이름을 적어 일정한 수가 나오면 해외로 추방하는 도평 추방제를 통해 민주 정치를 실현하였대요. 근데 이후에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도평 추방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간접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누구냐? 저기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치를 맡겨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또한 간접 민주 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 정치 제도도 채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슨 원칙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냐?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되는데요. 다수결이 뭐죠? 이게 많을다, 손수, 결정. 손이 많을수록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손을 많이 든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그쵸? 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토론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옳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늘 최선의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성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죠, 그쵸? 종종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수결의 원칙은 숫자만 따르는 단순한 민주주의 규칙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각 의견의 장단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의견이라도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아우를 위하여.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치? 이거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랑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했죠, 그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독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독재 정치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권력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사실 이거는 정치와 뭔가 사회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되게 작은 우리 그 학급의 이야기로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좀 쉽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교생 선생님,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이 사람들이 어떤 뭐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이 권력, 현장, 이거는 독재자죠. 자, 일단 발단은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는 반장인 엄석대에게 부당함을 느껴 저항하기도 하고 그의 비행을 담임 선생님께 고자질했는데 담임 선생님께 고자질한 이후 한병태는 아이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죠. 위기는 이제 유리창 청소를 계기로 한병태는 엄석대한테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엄석대는 어떻게 했다? 특별 대우해줬죠. 절정 6학년이 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셨죠. 그쵸?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도왔던 아이들에게도 벌을 주었습니다. 결말은 엄석대가 교실 뒷문을 열고 떠나자 한병태의 반은 민주적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뒤 만났는데 형사에게 붙잡힌 엄석대의 초라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쵸? 한병태가 서울에서 시골로 전학 오게 된 것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부당한 부당하게 오게 됐죠. 왜 오게 됐냐면 새로 부임한 장관이 순시할 때 달려가 나가 마중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충성하는 직속 상관 국장한테 찍혀서 시골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 5학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으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죠. 엄석대 잘못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한병태는 서울 명문학교에 다니다가 시골로 전학 오게 되었는데 저항하지만 나중에는 복종 굴종하게 됩니다. 엄석대는 반장이고 공부, 운동, 싸움 모든 부분에서 1등, 키도 큽니다. 반아이들은 엄석대가 잘못한 건 알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을 말하지 않고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의 비행을 밝혀내자 암다투어 엄석대의 비행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6학년 선생님은 사범학교를 나오지 않은 젊은 사람으로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유능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서 잘못을 밝혀내죠.
자, 첫날 엄석대가 자신의 자리로 불렀을 때 가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호락호락해 보여서는 앞으로 지내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아이들의 절대적인 복적을 보자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한 말의 공통점 무엇이냐? 자신의 속해 있는 곳의 방식에 적응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바람직한 학급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한병태는 엄석대와 싸움으로 잘못된 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식이 잘못됐고 한병태는 엄석대의 편에 선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에도 실패했습니다. 한병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거는 글쓰기 해오시면 됩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자, 66페이지. 답은 동그라미 맞죠? 2번. 답은 X입니다. 3번. 그렇죠? 어머나. X네요. 자, 4번. 답은 동그라미. 5번은 X, 6번은 X, 7번 동그라미, 8번 O, 9번에 X, 10번에 동그라미입니다. 67쪽 X, O, O입니다. 14번 답은 동그라미. 자, 반아이들이 엄석대의 잘못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엄석대의 약한 모습을 보이자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야속함이 비슷한 단어는 섭섭함이죠. 17번 답은 2번입니다. 18번 답은 3번, 19번 5번입니다. 20번 답에 뭐냐? 권불 10년. 이게 뭐냐면 권력이랑 아니라는 거죠.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화랑이 끝났습니다. 자,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둘레에 가 있는 부분 언저리죠. 그 다음에 의의가 크다. 연민. 그 다음에 타자. 임종은 죽음을 맞이함. 장정은 남자를 얘기합니다. 근실은 부지런하고 진실하다. 타산 도움이 되는지 따져 헤아리다. 연함은 열이 조금 넘은 수에.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2번의 사랑은 무엇이냐?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 사랑의 특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다. 그쵸?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심사, 보통 심사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심사를 2번의 심사를 많이 쓰는데요. 이 2번의 심사는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함. 그러니까 진급 심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자격증이면 자격증 심사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심사는 여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심사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네 마음을 틀어놓지 왜 혼자 힘들어하니? 이런 거고, 불가는 거의 겨우라는 단어죠. 그쵸? 13번 정답은 논밭입니다. 여기서 10분만 쉬다 갈게요. 10분만. 자, 블레즈의 차이의 철학. 아이고, 이거 같이 풀어볼까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집중해서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먼저 읽는다. 문제 읽고 올게요. 자, 문제.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거 전개 방식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전개가 되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2번. 뭔가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미리 알아놓을까요? 기억이. 소금. 소금 입자. 디귿이 뭐냐? 연주인가봐. 연주. 뭔가 개념과 개별 대상과 비교를 하는 건가 본데. 3번. 개념의 폭력이 무엇이냐? 개념의 폭력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여기로 와야겠다. 그치? 온라인 수업의 게시판의 일부이다. 한번 읽어볼까? 한나는 냉면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았대. 냉면. 냉면인데 냉면과 함흥냉면, 평양냉면이 비교하는 내용을 보고 면과 육수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한나는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 한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냉면에 지닌 절대적인 다름을 알게 된 것이군. 이렇게 하니까 너는 A를 뭐라고 하고 있으므로 너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네. 자, 5번. 보기에 대해서 들레주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겔이 나왔다. 그치? 해겔이란 사람이 변증법을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나 과학자 등과 더 많은 개념을 활용한다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 앤디 워홀은 언뜻 동일해 보이는 이미지 작품을 여러 가지의 인쇄 작업으로 했나 봐요. 실제로는 윤곽산 번짐이나 색상에서 조금씩 다른 게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복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구나. 그치? 근데 헤겔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을 어떠한 남자나 과학자의 개념을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네. 그렇군. 뭔가 남자 과학자들을 집어넣고 앤디 워홀은 반복이 차이를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끊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 끊고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인간은 지식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한대요.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이다. 여러 관념 속에서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 어디서 보지 않았니? 그치? 하지만 들레즈는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다는 전제하에 세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게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에 대한 철학. 뭔가 아까 봤던 것 같아. 어떤 체계와 기준을 정해놓는 게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네? 아인슈타인은 개별 대상인 것보다 남자 과학자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면 훨씬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근대 사상가네.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 뭔가 개념주의 근대 사상가. 근데 아까 누구였냐? 헤겔,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없대요.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 앤디 워홀 그림 아니야? 개별 대상의 다양성? 어딨니? 조금씩 차이. 같을 수 없다. 개별 대상은 다양성인데? 그러면 얘는 누구냐? 들레즈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는 없겠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헤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겠군. 앤디 워홀을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베풀이하여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을 주려한 것이겠군.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 볼게요. 다시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 답은 1번 같다. 왜냐면 기본 관점 개념주의적 누구였죠? 개념주의적 근대 사상가와 들레즈를 비판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는 개념의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하여 말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은 상대적 다름을 의미한다. 차이 자체랑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인 다름을 의미하고, 소금의 보편적인 특성은 소금 예시가 나왔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그쵸?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금 예시를 나왔네요. 자, 소금의 보편적인 특성. 소금은 그럼 뭘까? 소금은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수술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네요. 그쵸? 상대적 다름. 그러면 소금은 개념인가 봐요. 그쵸? 소금은 다른 대상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소금의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그렇네.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가 있고, 소금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 있다.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 고유한 정도는 특성은 개별 소금의 차이다. 그럼 이거는 그치, 개별적인 거겠다. 그치, 개별 특성 같은 거일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러 갈게요. 자, 개별 특성, 개별 대상. 우리 1번 개념은, 소금은 개념이었잖아. 소금은 A와 달리 니은은 개념 아니지. A가 개념이잖아. 자, A가 개념이죠. 그럼 디귿이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디귿과 달리 니은은 니은도 개별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개별 대상이고 개념이고, 디귿과 달리 니은은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기역과 디귿은 모두 개별 대상에 해당한다. 기역은 개별 대상이 아니에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니은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2, 3번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그치?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서는 대상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개념적인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래요.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이 소금은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 소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쵸?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려는 상황이나, 아까 아인슈타인 예시였던 것 같아요.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이 세상에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 다른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자, 개념의 폭력 나왔다. 그치? 자, 1번 개념이 개별 대상을 포섭시킴으로써 일어난다. 그쵸?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보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맞겠죠?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었어? 이거는 오히려 들레즈의 견해야. 4번 개념에 대한 보편적 관념을 강조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대상의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대상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된다 했죠. 답은 그래서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 자, 봅시다. 개념적 차이 자체. 볼게요. 지금 우리 다 봤던 건데 냉면과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게 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뭐랑 비슷할까요? 소금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소금. 여기서 함흥냉면은 그러면 덜 짠 소금, 더 짠 소금. 왜냐면 모두 냉면에 포섭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덜 짜고 더 짠 건 뭐였어? 기억하는 사람. 덜 짜고 더 짜다. 여기 나왔는데. 자, 여기 나오죠?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개별 소금 입자 자체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차이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럼 그쵸? 답은 그래서 차이 자체. 1번, 2번이 맞을 것 같고 들레즈의 견해에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쵸? 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이 함흥냉면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함흥냉면이 모든 걸 개념을 포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서로 비교한다고 해서 이 함흥냉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양냉면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 대상이 하나 사라져버리면 하나를 모르게 돼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다름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5번만 남았네요. 자, 보기에 대해서 들레즈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남자 과학자 이런 개념을 활용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 없겠죠. 그쵸? 그렇죠. 헤겔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론은 미리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겠군. 그렇죠. 남자와 과학자.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강도? 아직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안 배웠다. 그쵸? 조금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또 아직 안 푸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2번 안 풀었죠? 디귿 보러 가겠습니다. 디귿. 한편 들레즈는 개별체 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 강도 금방 나왔는데? 반복과 강도 용어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자각된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강도란 정량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형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와 같은 연주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다. 그러면 연주는 뭐야? 연주는 개별 특성이겠죠.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럼 우리 답을 풀 수 있겠죠. 답은 여기서 디귿도 연주도 개별 대상이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네요. 그쵸?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앤디 워홀의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제작한 결과물은 동일한 강도가 지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동일한 강도가 지각된다. 아니죠. 다른 강도를 느끼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다른 강도를 느끼게 하는 것. 3번 X. 앤디 워홀이 인쇄 작업으로 제작한 작품들은 다른 격과
비교될 수 있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가능하겠죠. 나왔어요 아까 위에서. 감각적인 경험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에서는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이 색상과 윤곽선에 대한 지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군.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쵸? 그 답은 3번이네요. 어우 어렵다 그치? 이거는 자 페이지 140페이지 볼게요. 자, 다 읽어왔죠? 시 이해할 때 화자를 찾아야 된다 했잖아. 화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나인 것 같아요. 그쵸? 나. 화자는 나.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시적 대상이. 근데 전체를 포섭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 고향입니다. 고향. 그쵸? 공간적 배경도 그래서 고향인 것 같고요. 시간적 배경은 언젠지 모르겠어요. 색채 이미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얼룩백 희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밤바람 소리,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난리 났습니다. 그쵸?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답만 지우고 갈게요. 자, 봅시다. 기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쵸? 뭐 꾸민들을 잊을래야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곳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니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와 현실 사회의 괴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일단 고향이 이상세계인지도 좀 모르겠고 현실 사회에 대한 설명이 없죠. 막 고향은 너무 아름다운 이상세계인데 내 현실은 너무 그지 같아. 뭐 이렇게 나오면 니은이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자연물에 등장시켜 정서를 효과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자,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자연물. 처지도 안 나오죠. 내 인생은 거지 같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리얼, 토속적인 소재와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정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기억 리얼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2번 맞네요. 자, 2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거는 단어를 많이 외우면 좋은데 사향 뜻이 무엇이냐? 이 사향의 뜻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각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답은 3번이겠죠.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죠. 자,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얘들아, 울음은 청각적인 거잖아. 근데 금빛은 뭘까? 시각적인 거죠. 시각과 청각이 합해졌습니다. 공감각적입니다. 그쵸? 1번 볼게요. 눈발에 흩날리는 피아노 선율. 이거는 피아노 선율은 청각인데 흩날리니까 시각화됐습니다. 공감각 맞죠? 자, 술 익는 저녁놀. 이거는 뭐냐? 술이 있고 저녁놀이 있고, 그치? 술이 익으면 냄새가 나니까 후각, 저녁놀은 시각이 이게 합쳐져서 공감각적 표현이 아니고 두 개 다 나열을 해서 복합 감각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시각과 청각이 합쳐졌죠. 그 다음에 늦가을 햇볕, 발 디딛는 소리. 햇볕이 발 디딛는 거니까 청각이 시각화되었습니다. 해질녘 강울음은 무엇이냐? 시각의 청각화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윗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리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느껴지도록 하자. 맞죠? 2번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맞아요. 4번 평화롭죠? 그쵸? 5번 아버지가 누워줬는데 한스럽다. 뭔가 통탄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 없죠? 답은 5번인 것 같네요. 자, 5번 니은이 뭐였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디귿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개 같은 뭔가 소년일 때 내가 이제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화살을 쏘는 거야. 이거는 뭘까? 절망은 일단 아니겠죠.
어린 시절 꿈꾸었던 이상 세계. 도달할 수 없는 꿈과 소망.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게요. 그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뭔가 동화 속 신비감이 있어요. 그쵸? 전설. 그러니까 막연함은 아닌 것 같아요. 신비감 맞는 것 같고 미로와 같은 막연함 아니죠.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은 신비감. 자, 이걸 답은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주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1번 볼게요. 자, 어린 화자가 풀잎을 달리며 찾으려 한 것은 무엇이냐. 자, 어린 화자의 꿈과 동경을 쫓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러면 1번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요? 그쵸? 끝이다.